저는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김포우리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화기암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이런 쪽을 해서 지금 이제 전문의로 재직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암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그런 암이 붙은 것 중에서 폐암이나 아니면 갑상선암이나 방광암이나 유방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사실 다 소화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장암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 소화기암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지금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2위가 대장암이고요. 남자는 폐나 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장암이 3위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에 대장암, 그래서 토탈 남녀 합계로 봤을 때는 대장암이 이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생기는 암은 당연히 위암이고, 대장하고 직장은 위치에 따라서 우측 대장 또는 상행 대장, 상행 결장 대장 같은 말로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대장 중에서 항문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는 직장이다. 직장에서 발생한 암은 직장암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담낭암, 간암, 췌장암 다 이제 소화기계에서 발생하는 암들인데, 췌장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췌장은 후복막 장기라고 합니다. 후복막 장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복술을 하던 복강경 수술을 하던 들어가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곳, 등 쪽에 가까운 곳, 그걸 후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사실 들어갔을 때,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보다는 더 등 쪽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췌장은 보이지 않는 후복막 장기다. 췌장하고 콩팥이 후복막 장기의 대표적인 거고요. 췌장은 이제 위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치보다 약간 더 아래쪽, 배꼽보다는 좀 더 위쪽이지만 등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상이 상당히 모호할 거고, 그래서 췌장은 발견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유튜브를 보면 대변이 이렇게 되면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게 정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대변 모양을 보고 대장암을 판명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브리스톨 도표라든지 이런 도표들이 있고 대변의 모양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겠죠. 담도암에서는 동글동글한 염소똥 같은 그런 변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실제로 대변을 봤을 때 대장암을 이제 의심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대변 모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변과 다른 모양이라든지, 그때는 바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평상시에 그냥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로 이제 변이 됐었는데, 갑자기 최근에는 계속 묽게 바뀐다든지, 이전에 비해서 너무 가늘어진다든지, 특히나 대변에 피가 섞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면 병원을 가봐야 된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의 모양을 가지고, 성상을 가지고 이게 대장암이다 아니면 소화기암 중에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잘못된 속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평상시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다, 자주 보던 사람이 변비가 생긴다든지, 변비가 원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주 보고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대장암을 좀 의심해서 병원을 좀 빨리 가보고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병원을 가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검색을 해보면 그 정보들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꼭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사실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3회 이상의 묽은 변을 보면 그건 이제 설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한 3일 이상 변을 못 볼 때는 그것도 이제
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평상시에 하루에 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변을 보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제 좀 기름진 걸 먹었다든지 과식을 했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갔는데 좀 설사처럼 이렇게 변이 나온다. 그럼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4-5번 이상 너무 물처럼 본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병적인 설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귀에 대한 속설은 자극적인 뭐 약간 우리 요즘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든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평상시에 방귀를 뭐 크게 뭐 냄새가 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선 썩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심각한 뭐 계란 썩는 냄새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면 그거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냥 방구를 자주 나왔다, 뭐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구를 아주 자주 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 대장암과 연관을 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을 수술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대변을 완전히 다 씻어준 상태에서 수술하는 이유가 대장 안에 있는 대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에 세균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비우듯이 수술을 할 때도 대장암 수술을 할 때는 장을 비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물론 대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장을 청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수술에서는 실제로 대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심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막혀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대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대변이나 방구나 이런 거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아주 심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약간의 이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 원래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1위라고 나온 거는 지금 이번에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에서 따르면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젊은 대장암에 속하는 군은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 세계 1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녀를 통틀어서 젊은 대장암이 많다, 세계 1위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아마도 그래서 최근에 대장암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이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잘 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예방이 되고 이런 게 딱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좀 많이 복합적인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대장암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유전적 요인이 지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당연히 식사 습관이라든지 음식의 종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이 가장 안 좋냐라고 하면 이제 1급 발암물질이죠. 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안 좋은 것들은 가공육류입니다. 흔하게 먹는 소세지나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름기가 많은 육류 종류를 탄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음식들 중에서 안 좋은 거를 꼽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먹는 식습관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사실 대장암이 우리나라 발생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 육류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최근에 거의 한 30-40년 안에서는 발달하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화된 식사라고 하지만 요즘 거의 세계화되면서 식사가 거의 비슷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육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만 가봐도 뭐 암을 예방하는 책들 아니면 책에 이제 뭐 음식들 뭐 이렇게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사실은 가장 건강한 식사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가 제일 좋다라고 하고, 어떤 식품류가 뭐 암을 예방한다라는 부분들은 일견 이제 어떤 암에서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에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뭐 일일이 찾아 먹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유산균이나 아니면 이제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장암 유발을 낮춰주는 이제 좋은 인자들인 건 맞고요. 근데 그거를 뭐 유산균을 꼭 먹어야 돼, 뭐 유산균만 먹어야 돼, 아니면 채식만 해야 돼,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은 이제 예방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딱 몸이 적응할 때는 영양팀과 이렇게 맞춰서 뭐 아마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해진 이제 식사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부위를 수술했느냐에 따라서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갸웃갸웃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뭘 꼭 먹고 싶은데 이거를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못 먹는다 하면 그것만으로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드시고 싶으면 조금씩 드세요. 그거 나쁜 음식이긴 하지만 아예 먹지 않았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걸 챙겨 먹어야 돼,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고기류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과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거를 피한다, 가공식품은 좀 멀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뭐 그런 것들, 과일이나 그리고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섭취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대신에 이제 먹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 꼭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섬유질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 운동을 이제 자극을 하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 자극을 주면서 우리 장의 점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오고 나중에 암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인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종 또는 선종이라고 하죠. 그걸 사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종이나 선종을 빨리 발견해서 제거해 주는 것만 해도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국가에서는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걸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하시죠. 장을 비우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근데 그런 합병증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예방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게 좋겠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빨리 발견이 되고 만약에 이제 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기나 2기에서 이제 수술 성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라는 게 이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가 나눠져 있지만 1기에서 발견이 되면 수술만으로도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경과도 워낙 좋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사실 이제 암에 대해서 해방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대장 내시경은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라든지 선종이 있으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추적 관찰하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런 간격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물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도 만약에 입원에 하셨을 때 용종 제거나 선종 제거가 없었다면 4년, 그러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 유튜브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뭐 항문을 세척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항문을 비누로 씻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엉덩이가 항문인가? 항문이라고 하면 항문이 있는데 이제 밖에서 보이는 피부 부분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점막 부분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문 안쪽을 비누로 과하게 씻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잘못된 속설이 아니라, 근데 이제 바깥쪽에 우리가 뭐 샤워를 하는데 거기 부분을 피해서 비누를 거기는 묻히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항문 세척도 과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어쨌든 너무 과하게 닦다 보면 뭐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강하게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비대 압력을 너무 세게 해서 상처가 날 정도의 수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비데가 사용하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항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항문의 관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 뭐 씻는다든지 비데를 쓰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그거 말고 그냥 하는 것들은 다 괜찮다. 만약에 상식 밖의 행동, 항문 안으로 비눗물을 넣는다든지 그런 행위들만 하지 않으신다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 오래 앉아 있거나 좀 더운 곳에서 이렇게 항문이 좀 되게 습하거나 그 진물 같은 게 막 묻어나 있는 그런 때는 조금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게 유지하고, 그런 건 좀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항문과 가까운 곳에는 또 대변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변이 샜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옷에 변이 묻어 있어 이러면 그게 실제로 딱딱한 변이 나온 게 아니라 습하다 보니 그 항문에 가까운 쪽에 걸려 있는 그 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처럼 나와서 속옷이나 이런 데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 항문 쪽을 이제 휴지로 과하게 닦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다. 대변은 되게 균도 많이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또 상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곪는다든지 농양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는 상처가 있는 조직에서,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떤 화학물질들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쓰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물티슈를 쓰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리고 그 대변을 보고 이제 휴지를 이용해서 닦을 때도 너무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상처가 날 정도로 이제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피부와 다르게 항문 쪽 피부는 약하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정 수준에서 닦는 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닦을 때마다 변이 좀 묻어난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럼 10번 이상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대야 같은데 물을 받아놓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좀 이게 가볍게 닦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물티슈가 꼭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물티슈를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비데가 없거나 물을 받아서 세척을 못 하겠는데 항문이 너무 많이 더럽다면 가볍게 물티슈로 몇 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휴지로 좀 닦아주면 청결도를 유지하고 항문을 또 자극을 많이 안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변비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실제로 꽤 많습니다. 변비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변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변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돌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표면이 되게 거칠어지면서 장을 뚫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좀 드물고요. 제일 젊은 분은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 대장이 터져서 제가 응급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장암 수술을 하거나 대장 수술을 할 때는 준비를 해서 장을 세척하고 해야지만 유리한 이유가,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 장을 자르고 이어주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실제로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 변비 때문에 장이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할 때 2번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은 인공항문을 만들어주고 터진 부분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걸 복원시키는 수술을 하면 2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도 그 변비 때문에 대변이 터지면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수술을 받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속설처럼 얘기하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똥독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변이 배 안에 복막염을 일으켰을 때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실제로 수술이 되게 잘 되고 잘 씻어줬지만 복막염이 폐혈증으로 진행을 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저희들이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는 이만큼 무서울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비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 변비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약을 먹고 변비를 해결해야 돼,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비를 너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비약을 과량으로 섭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변비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약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체질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비 관리는 사실 되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다. 그래서 외과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저희 이제 소화기 내과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변비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드려서 이분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맞는 뭐 식단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뢰를 드릴 정도로 변비 관리는 본인이 나는 변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사 습관을 바꾸고 어떤 약을 뭐 찾아서 먹고 이런 것들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을 보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과하게 힘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질환들을 또 유발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변비 자체가 이렇게 쌓여서 변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장이 천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변을 보고 싶은 신호를 있는데도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치액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치질이라는 거는 실제로 화장실에 3분 이상 있으면 거의 생긴다라고 본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치질 환자들이 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액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5분 이상 화장실에 또 있으면 이런 수술을 또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제 수술하셨으니 수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재발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한참 전에 숙변을 제거해주면 몸에 좋다라는 것들 때문에 막 광고도 하고 뭐 사진 판넬 이런 데 보면 뭐 대변에 그 사이사이에 변들이 막 끼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장을 청소해서 막 비워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들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사실 그런 내용이 잘 없잖아요. 숙변에 대한 내용들이. 숙변은 원래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비워줘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숙변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개실이 있는 분이라든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숙변 자체를 뭐 주기적으로 꼭 치워줘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속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본인은 대변을 봤다고 매일 본다고 하는데 검사만 해보면 대장에 변이 꽉 차 있는 사람들.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매일 대변을 보는데 변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사진을 찍어볼 때 대변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절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난 정상적으로 배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숙변을 비워줘야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실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장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안쪽에 점막층, 그리고 이제 점막층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 그리고 맨 바깥쪽을 싸고 있는 장막층이라는 게 있는데 개실이라는 게 실제로 환자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개실은 점막층이 근육층과 장막층을 뚫고 바깥쪽, 장 바깥쪽 이렇게 파이프나 풍선 같은 데서 약해진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개실이 있고 그러니까 개실이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개실은 그 나와 있는 점막에 변이 끼어 있다가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 개실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뭐 농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변비 때문에 장이 천공이 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개실 발생률도 좀 올라가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우측 대장에 개실이 좀 많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고 서양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왼쪽에 좀 많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실염 천공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개실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대장내시경에서 개실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근데 그거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여러 차례 개실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아예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도 장을 자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숙변의 그런 개념도 그런 개실에 변이 끼어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차례 이상 뭐 대변을 무르게 본다, 묽게 본다 이러면 이제 설사의 정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병적인 설사는 예를 들어서 횟수도 중요하지만 쌀뜨물처럼 나오는 설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열을 동반하는 설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병적 설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난 원래 변을 되게 그냥 잘 보는데 오늘은 한 2번 정도 무르게 봤어. 설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시라 라고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루에 한 2차례 정도 변을 좀 묽게 보는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셔도 되겠다. 단 그게 이제 물처럼 횟수가 너무 3회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열이 동반되는 설사가 있으면 그때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담낭이 제거되면은 앞으로 소화를 못 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도 담낭이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담즙이라는 게 이제 담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간이고요.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의 역할은 그걸 이제 저장하고 농축하고 뿜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그런 중요한 장기를 띄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는데 위암으로 위를 전체 절제했다고 해서 환자분이 못 먹거나 그러진 않는다. 우리 몸이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담낭은 약간 창고의 기능을 하는 건데 공장이 잘 있는데 창고가 없다고 해서 몸이 뭐 소화를 못 시키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 암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담낭암은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담낭에 가장 많은 거는 사실 담낭염이거든요. 근데 담낭염은 거의 대부분은 담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낭염이 아니더라도 담석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을 한다든지 담관 담석증, 황달을 유발할 수 있는 담관에 돌이 있는 거 또는 담석 때문에 생긴 췌장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원인이 되는 담낭도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석이 있고 염증 때문에 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그런 만성 담낭염이 있어서 또 벽이 두꺼워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담낭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그런 소화라든지 생활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낭을 제거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앞으로 이제 몸이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장기인데 미리미리 뛰면 안 되나 아프기 전에 그건 아니다. 원래 정상적인 담낭은 기능이 있는 거고 기능이 있는 담낭을 미리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문제가 됐을 때 수술을 꼭 받아야 될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낭절제 수술을 받으셔도 앞으로 뭐 식사한다든지 소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담낭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사실 위암이나 대장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돼서 발견이 됐을 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담낭은 좀 더 빨리 진행한다? 발생하는 비율은 좀 낮지만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간이 이렇게 앞쪽을 덮고 있고 그 아래쪽에 담낭이 있다 보니까 증상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모호한 편들이 많아요. 그냥 명치가 좀 답답하다. 담낭염도 마찬가지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명치가 좀 답답하다, 등이 좀 뻗치는 느낌이 난다, 이런 이제 상황도 담낭과 연관된 증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막 다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좀 늦고 그리고 정말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달에만 제가 담낭 쪽 수술을 한 50건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나가 보니까 당연히 염증,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하신 분이었는데도 암이 발견된 그런 경우, 물론 초기였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만으로는 담낭암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 같은 경우에는 또 복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면 물론 이제 진행 속도 빠르기 때문에 그 검사와 검사 간격을 언제로 두는 거는 조금 정하기가 어렵고 이게 또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암이라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해진 바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아직 정립된 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으시는 건 좋겠다. 그건 맞습니다. 대장암이든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담낭도 마찬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사실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는 용종, 선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발견해서 용종이랑 선종을 제거를 해주면 암 발생을 거의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발표된 결과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불편합니다. 실제로 저도 할 때 되게 힘들고 그 약 먹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가서 대장 내시경 받는 것도 많이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꼭 받으시는 게 좋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